차표 주세요. 로런스 1918년. 미들랜드 지역에서는 단선 전차를 가동하고 있는데 전차는 주청 소재지를 과감히 떠나 지방의 시커먼 공업지구로 돌진하여 언덕을 오르고 계곡으로 내려가고 길게 늘어선 볼성사나운 노동자 사택촌들을 가로질러 매연과 그늘 위로 높이 고상한 자태로 솟아난 교회들을 지나 삭막하고 지저분하고 썰렁한 작은 장터들을 가로질러 차체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영화관이니 상점들을 쏜살같이 스쳐 지나 탄갱이 절비한 분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엔 다시 올라와 조그만 시골 교회를 지나 물풀의 나무들 아래로 종착역까지 쏜살같이 쭉 내닫는데 맨 끝에 자리한 추리하고 조그만 공업지구인 종점은 그 너머로 펼쳐진 어두운 야생의 전원 가장자리에서 홍송거리고 떨고 있는 썰렁한 작은 촌락이다. 녹색과 크림색을 섞어 칠한 전차는 거기서 잠시 멈춰 서서 묘한 만족감에 가르랑거리는 듯하다. 그렇지만 몇 분 있다가 전차는 또다시 모험길에 오른다. 다시 굽이굽이 돌아드는 선로를 통통 튀며 감아돌면서 언덕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가고 다시 언덕 꼭대기 장터에서 매서운 추위에 떨며 기다리고 다시 교회 아래로 뚝 떨어진 가파른 비탈을 감돌며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다시 바깥쪽에서 오는 전차를 척선에서 기다리며 참을성 있게 멈춰 서 있고 기타 등등 온갖 과정을 장장 2시간 동안 거치고 나면 마침내 가솔린 공장들 너머로 도시가 나타나고 폭이 좁고 길쭉한 공장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는 그 커다란 도시의 지저분한 거리로 들어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종착역의 옆걸음으로 들어가 정지하는데 진홍색과 크림색으로 칠한 커다란 시내 전차 앞에서는 기가 좀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기양양 명랑쾌활 거기다 약간의 대담 무상까지 시커먼 탄경마당에 솟아난 명랑쾌활한 파슬리 대처럼 푸릇푸릇하다. 이 전차를 타고 달리는 것은 언제나 모험이다. 지금은 전시이기 때문에 기사는 절름발이나 곱사등이처럼 군복무에 부적합한 남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속에 악마의 혼을 품고 있다. 전차 운행은 장애물 경주가 된다. 야호! 우리는 운하의 다리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거리 모퉁이다. 세된 소리를 내지르며 불꽃을 꼬리처럼 늘어뜨리고 우리는 다시 벗어난다. 그래, 선로에서 전차가 이탈하는 일도 자주 있다. 그러나 무슨 문제랴? 전차는 그냥 도랑 속에 앉았다가 다른 전차가 와서 끄집어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옹골지게 꽉꽉 채워넣은 전차가 빛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암흑가 한가운데 캄캄한 한밤중 어딘지도 모를 오지 한가운데 문득 멈춰 서서는 기사와 여차장이 전부 내리세요. 전차에 불이 났어요. 하고 소리치는 일도 다반사다. 그렇지만 승객들은 혼비백산 쏟아져 나오기는커녕 태연자약하게 대답한다. 어서 타요. 어서 타. 우리가 내리긴 왜 내려? 이대로 그냥 앉아있지. 자, 밟아봐요. 조지. 실제로 불길이 보일 때까지 계속 이 타령이다. 이렇게 차에서 내리기 싫어하는 것은 엄청나게 춥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캄캄한 한밤중이기 때문이며 전차 안이 편안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광부들은 영화를 보고 여자를 만나고 선술집에 가는 등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전차를 타고 간다. 전차는 지도키도 10,000원이다. 검은 10년이 펼쳐진 캄캄한 바깥으로 나가 다른 전차가 올 때까지 좋게 1시간은 기다리다가 결국은 무언가 잘못되어 차고지 직행이라는 황당한 공지문이나 쳐다보거나 환하게 불 밝힌 차량 세대에 사람을 빽빽하게 싣고 조롱하듯 고함을 내지르며 지나가는 전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밤중에 스쳐 지나가는 전차들.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롱펠로우의 외딴 여인숙 이야기에 나오는 한밤중에 스쳐 지나가는 배들을 비튼 표현이라고 하네요. 잠시 인상 깊은 만남을 갖지만 그러고는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구절이다 하는 설명과 함께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자랑스럽게 내세우듯 잉글랜드에서 가장 위험한 이 노선에서 차장역은 정적으로 젊은 여자들이 그리고 운전은 전적으로 다리를 약간 저는 무모한 청년이나 무서워서 빌빌거리는 유약한 청년들이 맡고 있다. 여자들은 겁없는 말괄량이들이다. 볼품없는 푸른 제복에 치마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머리에는 챙이 달린 볼품없는 구식 모자를 눌러선 여자들은 넉다리 하사관도 무색할 정도로 태연자약하다.
1층 칸에서는 노래소리가 요란하고 2층 칸에서는 음담 패설이 불협화음을 이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광부들로 마누인 전차 속에서도 이 처자들은 지극히 태연하다. 그들은 금표기를 피해가려는 청년들을 무섭게 닦아세우며 종착역에 이르면 어서 내리라고 남자들을 밀어댄다. 절대로 속임수 따위에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 처자들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모두가 이 처자들을 무서워한다. 안녕 애니, 안녕 테드. 아야, 내 티눈 좀 생각해줘. 돌처럼 무정한 아가씨. 또다시 내 티눈을 밟다니 돌 심장이 틀림없네. 주머니 속에 간직하고 다니지 그래요? 돌양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긴 부츠를 신은 다리로 씩씩하게 2층 칸으로 올라간다. 차표 주세요. 아가씨는 단호하고 의심 많고 언제라도 선제 공격을 감행한다. 10,000명이 덤벼들어도 끄떡이 없다. 그 전차의 계단은 아가씨가 사수하는 테르모필라이, 테르모필라이는 뜨거운 관문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동부의 협곡이랍니다. BC 480년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협곡을 사수한 스파르타인 레오니다스의 용맹으로 유명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테르모필라이이다. 그런 까닭에 이 전차 안에서는 그리고 애니의 씩씩한 가슴 속에서도 거친 로맨스가 벌어진다. 부드러운 로맨스의 시간은 일이 좀 느슨한 10시에서 1시 사이의 오전 근무 시간이다. 장날이나 토요일을 빼고 말이다. 그때 애니는 주변을 돌아볼 짬이 난다. 그럴 때면 애니는 자주 차에서 불쩍 뛰어내려 무언가 봐둔 가게로 들어가고 기사는 간선도로에서 잡담을 한다. 처녀들과 기사들 사이는 대단히 우호적인 편이다. 그들은 위험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육지의 파도 위에서 끝없이 흔들려가며 전차라는 질주하는 같은 배를 탄 선원이 아닌가. 또한 이 편한 시간대에는 금표원들이 유독 눈에 띈다. 어째서인지 이 노선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나이가 젊다. 하얗게 센 머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사실 흰머리로는 곤란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금표원은 맞춤한 연배들이고 그중 한 사람 금표과장은 잘생기기까지 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âm 울한 아침에 긴 방수옥 차림에 챙달린 모자를 눈 위까지 푹 눌러서고 전차에 오르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라. 혈색 좋은 불그레한 얼굴에다 갈색의 작은 콧수염에서는 비바람을 견딘 연륜이 배어나고 금방진 미소를 희미하게 머금고 있다. 방수복 차림에도 꽤 훤칠하고 날렵해 보이는 그는 전차에 훌쩍 올라타 애니에게 인사한다. 안녕 애니, 안 젖었어요? 뭐 그럭저럭. 전차의 승객은 2사람뿐이다. 금표는 곧 끝난다. 그러고 나서는 발판 위에서 길고 금방진 잡담. 20km를 달리는 동안 편안하게 이어지는 훌륭한 잡담. 금표원의 이름은 존 토머스 레인으로 항상 존 토머스라고 불린다. 이따금 심술궂게 코디라고 부를 때를 빼면 설명입니다. 코디는 고안을 의미하는 코드를 연상시키는 이름이고 존 토머스도 속으로 음경이라는 뜻을 갖기도 한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누가 멀리서 자기를 이런 약칭으로 부르면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진다. 토머스와 관련된 추문이 대여섯 군데 마을에 꽤 퍼져 있다. 그는 오전에는 여차장들과 시시덕거리고 어두운 밤이라면 차고지에서 그들과 나란히 전차에서 내린 후 함께 돌아다닌다. 물론 처녀들은 자주 차장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신참과 시시덕거리며 돌아다닌다. 물론 그럴 만큼 매력도 있고 함께 다니기로 수락한 신참에 한해서 말이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차장들은 하나같이 젊고 또 대부분 꽤 예쁘장하며 이처럼 전차를 타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뱃사람 같은 배짱과 과감성도 생겼다. 배가 항구에 정박한 동안에야 어찌 행동하든 무슨 상관이랴. 내일 다시 배에 오르면 그만인 것을. 그렇지만 애니는 성격이 좀 괄괄한 여자로 입이 야무져서 몇 달이 지나도록 존 토머스는 애니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그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언제나 건방진 태도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그가 이 여자 저 여자 연이어 정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전에 농을 걸어오는 그의 입과 눈의 움직임만 봐도 그녀는 그가 전날 밤 이 아가씨 아니면 다른 아가씨와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이지 그는 어스대며 나다니는 숙탁 같은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간파할 수 있었다. 은근히 반목하면서도 2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잘 알고 또한 마치 부부 사이처럼 눈치가 뻔했다. 그렇지만 애니는 언제나 그에게
멀찌감치 거리를 두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 11월에 베스트우드에서 스태튜처 박람회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처치가와 선 여인수 근처 장터에서 11월에 열리던 두 가지 연례 박람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스태튜처 박람회가 열렸다. 마침 월요일 날 밤 애니는 비번이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구전 밤이었지만 그녀는 옷을 한껏 빼입고 박람회장으로 갔다. 혼자서 갔지만 금방 누군가 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전목마가 빙글빙글 돌아가며 음악 소리를 내고 있었다. 서커스나 총각들도 한껏 흥을 올렸다. 코코넛 맞추기 게임장에 코코넛은 없고 전시의 인공 대체물을 갖다 놓았는데 청년들은 철물에 고정시켜 놓은 게 틀림없다고 장담했다. 화려하고 호사스러운 분위기는 애석하게도 한결 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언제나처럼 질퍽하고 붐비는 것도 여전하고 불꽃과 전등빛에 비추인 북적대는 사람들 얼굴도 여전하고 나프타와 갓 튀긴 감자와 전기타는 냄새도 여전했다. 오락장에서 애니 양한테 맨 처음 아는 척하고 나설 사람이면 존 토머스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는 검은색 외투의 단추를 턱까지 채우고 트위드 모자를 이마 위에 눌러 썼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언제나처럼 미소를 빼어문 채 불그레하고 대담했다. 그녀는 그의 입술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생긴 것은 매우 다행이었다. 같이 다닐 남자도 없다면 스태튜츠에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여자에게 사근사근한 한량답게 그는 적각 애니를 험상스러운 이빨을 지닌 원형 롤러코스터 청룡열차에 태워주었다. 사실 흥미진진하기로는 전차 근처에도 오지 못했다. 그렇지만 들컹거리는 녹색 용 안에 자리 잡고 앉아 인산인해를 이룬 북적거리는 얼굴들을 아래로 하고 한참 위로 솟아올라 낮은 천국들을 누비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질주하는 일이라니. 거기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자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존 토머스까지 있으니 이만하면 남보기에도 그를 사지 않은가. 애니는 통통하고 작은 체구의 재고 생기발랄한 여자였다. 그래서 그녀는 상당히 신이 나고 기분이 좋았다. 존 토머스는 다음 순번에도 그대로 계속 태워주었다. 그런 만큼 그가 그녀의 몸에 팔을 두르고 어린아이를 품듯 아주 따뜻하게 자기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을 때 그녀는 양심에 걸려서라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는 조심성이 대단해서 그런 동작이 최대한 남의 눈에 띄지 않게끔 했다. 아래를 내려다본 그녀는 그의 불그스름하고 깨끗한 손이 군중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박람회 분위기에 맞춰서 기분을 냈다. 청룡열차 다음에는 회전목마를 탔다. 매번 존 토머스가 돈을 냈기 때문에 애니도 사근사근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검은 베스라는 이름의 바깥쪽 말에 걸터앉고 그녀는 들뿔이라는 이름의 안쪽 말에 한쪽으로 발을 모으고 모로 그를 향해 앉았다. 그러나 존 토머스는 노스의 기둥을 붙잡고 검은 베스 위에 얌전히 앉아있을 위인이 물론 아니었다. 환한 조명을 받으며 말들은 빙빙 넘실거리며 돌아갔다. 그는 목마 위에서 몸을 빙 돌려 그녀의 말 위에 한쪽 다리를 휙 걸쳐놓고는 뒤로 눕다시피 한 채 그녀를 쳐다보고 웃으며 위험천만하게도 덜컥덜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허공을 뚫고 돌아갔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그녀는 모자가 한쪽으로 삐뚤어졌을까봐 염려가 되면서도 신이 났다. 그는 실내 고리 던지기 게임에서 넓적한 하늘색 모자핀 2개를 따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물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은 널빤지를 밟고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영화를 상영하는 동안에 이따금씩 기계에 문제가 생겨 치럭치럭 캄캄해지곤 했다. 그럴 때면 낭자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쩝쩝거리며 입 맞추는 흉내를 내는 소리가 나곤 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존 토머스는 애니의 몸을 바싹 끌어당겼다. 어쨌든 그는 여자를 팔로 아주 따뜻하고 안락하게 감쌀 줄 알았고 와닿는 몸의 굴곡도 착 감겨왔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안겨있는 것은 기분이 좋았다.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흐뭇했다. 그가 그녀 쪽으로 몸을 기대자 그녀는 머리카락에 그의 입김을 느끼며 그가 자기 입술에 입 맞추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쨌든 그는 아주 따스했고 그녀의 몸은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감겨들었다. 그녀도 그가 자기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만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면 그녀 역시 전기에 감전되기라도 한 듯 깜짝 놀라며 모자를 고쳤었다. 그는 팔을 그녀의 몸 뒤로 태연히 걸쳐 놓았다. 아무튼 존 토머스와 함께
스태튜처 박람회 구경을 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어둡고 축축한 들판을 가로질러 산책을 했다. 그는 온갖 구애술에 능통했다. 특히 이슬비가 내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울타리에 달린 계단 위에 나란히 앉아 여자를 보듬어주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만족감이 느껴지며 그의 품속에서 그녀는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의 입맞춤은 탐색하듯 느리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애니는 존 토머스와 어울려 다녔다.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물찌감치 따라다니게 놔둔 채 차장 중에는 심통을 내는 여자도 좀 있었다. 그렇지만 이성의 삶에서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법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애니는 존 토머스를 많이 좋아했다. 그가 곁에 있을 때면 그녀는 아주 풍요롭고 따스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존 토머스도 애니를 진실로 다른 때보다 더 좋아했다. 마치 남자의 뼛속으로 녹아들듯 부드럽고 감미롭게 감겨드는 품이란 정말 흐뭇하고 흔치 않은 것이었다. 그는 그 가치를 10분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교제가 진전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애니는 그를 한 인간, 한 남자로 대하려 했고 그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고 이성적인 반응을 얻고 싶어 했다. 그저 밤에만 만나는 상대로 남는 것은 싫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지는 못할 거라고 자신했다. 이것은 그녀의 착각이었다. 존 토머스는 밤에만 만나는 남자로 남고 싶지 온전한 한 개인으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자신의 생활과 성격에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몸을 사렸다. 그는 이성적인 관심이란 것이 싫었다. 그리고 그만두게 만들려면 피하는 길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자 애니는 여자로서의 소유욕이 일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떠났다. 그녀가 놀라지 않았다고 해봤자 소용없었다. 처음에는 경악스럽고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를 붙잡아 둘 수 있다고 그토록 자신했었으니까. 얼마 동안 그녀는 멍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그 다음에는 분하고 화가 나고 쓸쓸하고 비참해서 울었다. 그 다음에는 발작적인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여전히 건방진 태도로 그녀가 탄 차에 올라와서는 여전히 친근하게 굴면서도 지금은 다른 여자를 만나 새 풀밭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갯짓으로 은근히 알려주자 그때 그녀는 안갚음을 결심했다. 그녀는 존 토머스가 여태까지 어울려 다닌 여자들을 훤히 꿰고 있었다. 그녀는 노라 퍼디를 찾아갔다. 노라는 키가 크고 좀 창백한 편이지만 멋진 체격의 아름다운 금발이었다. 그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안녕? 애니는 그녀에게 말을 걸면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존 토머스가 지금은 누구하고 다닌대? 나도 몰라, 노라가 말했다. 에이, 알면서 그래? 애니가 비꼬듯 사투리를 썼다. 남의 키로 잘 알면서 그럼 안다고 해두지, 노라가 말했다. 어쨌든 난 아니니까 건드리지 마. CC 미킨 맞지? 그럴지도 모르지. 그 작자 정말 낯짝도 두껍네, 애니가 말했다. 뻔뻔한 꼬락설이라니 기가 막혀서 나한테 다시 접근만 해봐라. 전차 발판에서 확 밀어버릴 테니. 그러다 그 사람 언젠가 한번 된통 당하겠지 뭐, 노라가 말했다. 그래, 누군가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심만 한다면 말이야. 그 작자 코가 납작해지는 꼴 좀 봤으면 좋겠네. 당신은 안 그래? 나쁠 건 없지, 노라가 말했다. 이유와 당신도 나무지 않게 많잖아, 애니가 말했다. 아무튼 언제 그 작자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고. 어때? 좋지 않아? 나쁘지 않네, 노라가 말했다. 하지만 사실 노라는 애니보다도 훨씬 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애니는 그의 과거 연인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았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CC 미킨이 전차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만두게 한 것이었다. 그러자 존 토머스는 다시 탐색 태세에 돌입했다. 그는 옛 여자들한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애니한테로 향했다. 이제는 그녀와 사귀어도 탈이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녀를 좋아하기도 했으니까. 그녀는 일요일 밤에 그를 만나 함께 집까지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차는 9시 반에 차고지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마지막 차량은 10시 15분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래서 존 토머스가 거기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다. 차고지에는 차장들만 사용하는 작은 대합실이 있었다. 난로에다 오븐, 거울도 있고 나무 의자가 딸린 탁자도 있어 보잘것은 없지만 안락한 공간이었다. 존 토머스를 너무나 잘 아는 6 여자들은 일요일 오후 근무로 맞추어 놓았다.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자들은 일찌감치 대합실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귀가를 서두르는 대신 난로가에 둘러앉아 차를 한 잔씩 마셨다. 바깥에는 무법천지 같은 전시의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존 토머스는 10시 15분 전쯤 애니의 바로 다음번 차량으로 도착했다. 그는 차장 대합실에 여유만만하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기도회라도 하시나? 그가 물었다. 그럼 로라 샤프가 말했다. 여자들끼리만. 그럼 나네? 존 토머스가 말했다. 그것은 그가 즐겨 질러대는 소리 중 하나였다. 문 좀 닫으시지 총각. 뮤리엘 베글리가 말했다. 밖에서? 안에서? 존 토머스가 말했다. 좋으실 대로. 폴리 버킨이 말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뒤로 문을 닫았다. 난로가에 빙 둘러앉은 여자들은 몸을 움직여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두꺼운 방한 외투를 벗고 모자를 뒤로 젖혔다. 차 주둔자는 누구 담당인가? 그가 말했다. 노라 푸디가 말없이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이 육즙을 곁들인 빵 좀 들어볼래요? 뮤리엘 베글리가 그에게 말했다. 그럼 조금만 먹어볼까? 그리고 그는 받아든 빵 조각을 먹기 시작했다. 내 집만한 곳이 없다잖아 아가씨들. 그가 말했다. 그가 이렇게 뻔뻔스런 말을 내뱉자 다들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렇게 많은 처녀와 함께 있으니 기분이 흐뭇한 모양이었다. 집으로 가다니 밤길이 무섭더라. 이 문장에 설명이 있습니다. 1900년대 말에 유행한 노래 가사라고 하네요.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와선 내 집만한 곳이 없는 줄 알지만 밤길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다고 핑계를 늘어놓다가 아내한테 똑같이 당하는 남편 이야기랍니다. 집으로 가다니 밤길이 무섭더라는 식만 아니라면 로라 샤프가 말했다. 이 몸 말이야 혼자라면야 무섭지. 같이 앉아 있노라니 마지막 전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몇 분 있다가 에마 하우즐레이가 들어왔다. 어서와 귀염둥이. 폴리 버킨이 소리쳤다. 추워 죽겠네. 에마가 난로에 손을 째며 말했다. 그렇지만 말이야 집으로 가려니 밤길이 무서워서요. 그 사이에 곡조가 생각난 로라 샤프가 흥얼거렸다. 오늘 밤은 누구랑 같이 갈 건데 존 토머스? 뮤리엘 베글리가 차갑게 물었다. 오늘 밤? 존 토머스가 말했다. 오늘 밤은 혼자서 갈 거야? 홀로 외로이. 오. 이것도 역시 당시 유행한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랍니다. 그럼 나네? 그가 즐겨 질러대는 소리를 노라 퍼디가 대신했다. 여자들이 세댄 소리로 웃어댔다. 나도 마찬가지네 노라. 존 토머스가 말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로라가 말했다. 그럼 이제 가봐야지. 그는 일어나 외투에 손을 뻗쳤다. 그럼 안 되지. 폴리가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느라고 다들 여기 남았는데?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너그러운 관리 같은 투로 그가 말했다. 여자들이 다 같이 웃어댔다. 안 되지. 뮤리엘이 말했다. 우리만 홀로 외로이 남겨두고 가면 안 되지. 존 토머스 한 사람 골라잡아. 당신들만 좋다면 전부 다 골라잡지 뭐. 그가 사근사근하게 대꾸했다. 그것도 곤란하지. 뮤리엘이 말했다. 둘이면 짝이 맞지만 7이 좋은 것도 너무 과하잖아. 그래. 처음으로 입을 열며 애니가 소리를 질렀다. 골라봐 존 토머스. 누구를 고를지 어디 들어보자고. 아니. 그가 말했다. 오늘 밤은 조용히 집에 가야겠어. 이번만큼은 기분 좋게 말이야. 어디로 간다고? 애니가 말했다. 그렇담 좋은 사람 골라보란께. 그렇지만 우리 중에서 골라야 한단께. 아니 어떻게 하나만 고르나? 그가 거북하게 웃었다. 저걸 여럿 만들고 싶진 않은걸? 저건 딱 한 사람뿐일 텐데 뭘. 애니가 말했다. 선택된 사람 하나 말이야. 로라가 덧붙였다. 에이 알았어. 아가씨들 무섭네. 존 토머스가 마치 도망이라도 칠 듯이 다시 몸을 돌리며 소리쳤다. 아니 선택은 하고 가셔야지. 뮤리엘이 말했다. 자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가 손을 댄 건지 맞춰봐. 어서. 그저 등만 살짝 건드릴 거니까 우리 중 하나가 말이야. 자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군지 보지 말고 맞춰봐. 그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고 불안했다. 그렇지만 뛰쳐나갈 용기도 없었다. 그들은 그를 벽에 몰아붙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서게 했다. 등 뒤에서 다들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 죽여 킥킥댔다. 그의 몰골이 너무나 우스웠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두리번거렸다. 어디 해봐. 그가 외쳤다. 훔쳐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갑자기 애니가 발빠른 고양이처럼 앞으로 나오더니 모자가 날아가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의 옆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그는 획 돌아섰다. 그렇지만 애니의 신호에 모두들 그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악이나 분풀이보다는 장난기가 강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화가 치밀었다. 몸을 날려 여자들을 뚫고 문 쪽으로 가는 그의 이글거리는 푸른 눈에는 분노 못지않게 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손잡이를 비틀었다. 이에 자극받은 여자들이 기민하게 그를 에워싸고 노려보았다. 궁지에 몰린 그는 그들과 정면으로 맞섰다. 그 순간 짧은 제복을 입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는 무서웠다. 확실히 겁을 먹은 것이었다. 어서 존 토머스, 어서 선택해, 애니가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문 열어, 그가 말했다. 안 되지. 선택하기 전에는 뮤리얼이 말했다. 선택하라니 뭘? 그가 말했다. 누구하고 결혼할지 선택하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어서 저 문 열지 못해? 그는 말했다. 그리고 정신들 좀 차려. 그는 목소리에 공식적인 권위를 담았다. 빨리 선택해. 여자들이 소리쳤다. 어서. 애니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서. 그는 어정쩡하게 발을 내디뎠다. 애니는 이미 끌러둔 허리띠를 두르며 걸쇠가 달린 쪽으로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그는 펄쩍 뛰어올라 그녀를 붙잡았다. 그렇지만 곧장 다른 여자들이 달려들어 그를 쥐어뜯고 활키고 때려댔다. 그들은 피가 끓어올랐다. 그는 이제 그들의 먹이였다. 그들은 그에게 실컷 안갚음을 해줄 작정이었다. 그들은 야만스럽고 낯선 짐승처럼 그를 붙잡고 늘어지고 깔아뭉개리고 달려들었다. 그의 우도시 등 쪽에서 길게 찢어졌다. 노라는 뒷더미를 붙잡고 늘어져 실제로 목을 조르다시피 하고 있었다. 다행히 단추가 뜯어졌다. 그는 분노와 공포, 그의 미칠 듯한 공포에 마구 몸부림쳤다. 우도선 찢겨서 등이 다 드러나고 셔츠의 양소매가 다 뜯어져 맨팔이 드러났다. 여자들이 달려들어 손으로 꽉 잡고 끌어당기거나 혹은 달려들어 밀어내고 온 힘을 다해 들이받고 혹은 마구잡이로 주먹질을 해댔다. 그는 고개 숙여 피하고 몸을 웅크리고 옆쪽을 들이받았다. 그들은 더욱더 격해졌다. 마침내 그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이 몸 위로 달려들어 무릎으로 그를 찍어 눌렀다. 그는 숨이 차고 꼼짝할 기력도 없었다. 길게 핥힌 얼굴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이마에는 멍이 들었다. 애니가 무릎으로 그를 찍어 누르자 다른 여자들도 무릎을 꿇고 그를 붙잡았다. 다들 얼굴이 상기되고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이상하게 번득였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돌린 채 누워서 포획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패배한 짐승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이따금 한쪽 눈으로 여자들의 사나운 얼굴을 돌아다보았다. 가슴을 무겁게 들먹이고 발목에는 상처가 나있었다. 그럼 이제 총각, 애니가 마침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럼 이제 무섭고 차가운 승리감에 찬 그 목소리에 그는 갑자기 짐승처럼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지만 여자들은 기이할 정도로 힘센 기운으로 몸을 던져 그를 찍어 눌렀다. 그래, 그럼 이제 애니가 헐떡였다. 그리고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완전한 정적이 감돌았다. 모든 이의 영혼에 잠시 순수한 정적이 깃드는 순간이었다. 이젠 정신을 차렸겠지? 애니가 말했다. 하얀 그의 맨팔이 여자들을 미치게 했다. 그는 공포와 반감에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누워있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기운으로 충만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폴리가 웃어대기 시작하자 주체할 수 없이 정신없이 낄낄 웃어대기 시작하자 에마와 뮤리얼도 같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만 애니와 노라와 로라는 변함없이 눈을 번뜩이며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움찔하여 이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래, 애니가 은근하면서도 양심에 가득 찬 낮고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 당했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 거야, 아냐?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 그는 빛나는 눈과 피가 흐르는 얼굴을 돌린 채 아무 소리도 기척도 없이 누워있었다. 당신 같은 작자는 죽여버려야 해. 그럼 그래야지. 애니가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작자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폴리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며 길게 뽑은 오 하는 탄성과 함성 소리를 연방내었다. 선택을 하라고 해야지. 그녀는 어정쩡하게 말했다. 아, 그럼 그래야지. 앙심에 찬 단호한 목소리로 로라가 말했다. 들었어? 들었냐고? 애니가 말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휙 돌려대는 바람에 그는 움찔했다. 들었냐고? 그를 잡아 흔들며 그녀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저 멍할 뿐이었다. 그녀가 그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그는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다 결국
반발감에 얼굴빛이 험해졌다. 들었냐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는 저기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말해. 그녀는 악마처럼 그의 얼굴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다. 뭘? 그의 기가 꺾인 그가 물었다. 선택을 하란 말이야. 그녀는 무슨 끔찍한 위협이라도 되듯이 그리고 더 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게 유감이라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뭐를? 급에 질린 그가 물었다. 당신 애인이 누구인지 선택하라고 코디. 지금 당장 선택하란 말이야. 그리고 더 이상 수작을 부렸다가는 모가지가 부러질 줄 알아. 이젠 꼼짝없이 걸려든 거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다시 고개를 외로 돌렸다. 비록 지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교활했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천만에 자기를 찢어 죽인다고 해도 그건 아니었다. 그럼 좋아. 그는 말했다. 나는 애니를 선택한다. 이상하고 악의에 찬 목소리였다. 애니는 그가 뜨거운 수치라도 되는 것처럼 손을 떼었다. 애니를 선택했다. 여자들이 합창을 했다. 나라고? 애니가 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지만 그와 좀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외로 돌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여자들이 불안하게 무리지어 빙 둘러섰다. 나라고? 애니가 끔찍하고 쓰리쓴 어조로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이상한 혐오와 비통을 느끼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나는 저 남자한테서 손 뗄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렇지만 얼굴은 고통 같은 것으로 떨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다른 여자들은 고개를 외면했다. 그는 피가 흐르는 얼굴을 돌린 채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아니, 저 사람이 선택한 게 폴리가 말했다. 나는 저 남자 싫어. 다시 선택하라고 해. 애니가 이의 쓰라린 절망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요. 폴리가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다. 일어나. 멍하고 기진맥진한 이상한 몰골로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여자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멀리서 은밀하게 위험하게 그를 주시했다. 이 남자 갖고 싶은 사람 있어? 로라가 거칠게 소리쳤다. 아무도 없지. 그들은 가짠타는 듯 대답했다. 그렇지만 저마다 그가 자기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바라보기를 바랐다. 애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랬다. 그리고 애니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들 모두를 외면했다. 이제 일이 다 끝났음을 말해주는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찢어진 우도 조각들을 집어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여자들은 불안하게 서서 상기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무의식적으로 머리와 옷 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구석에 버려진 모자를 보고 다가가 주워들었다. 그가 모자를 머리에 써자 그 몰골에 여자 하나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는 들은 척도 않고 못에 걸어놓은 외투 쪽으로 곧장 다가갔다. 여자들은 그가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라도 되듯 몸이 닿지 않게 뒤로 물러났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단추를 맨 아래까지 채웠다. 그러고는 누더기가 된 우도 조각을 둘둘 말아들고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섰다. 누가 문 좀 열어줘. 로라가 말했다. 열쇠는 애니가 갖고 있어. 한 여자가 말했다. 애니는 말없이 여자들에게 열쇠를 내주었다. 노라가 문의 열쇠를 돌렸다. 인과응보야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남자답게 앙심 따위는 품지 마셔. 그렇지만 한마디 말이나 몸짓도 없이 그는 문을 열고 굳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버렸다. 이젠 정신 좀 차리겠지? 로라가 말했다. 코디가? 로라가 말했다. 그만 좀 해 제발. 애니가 마치 고문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격하게 소리쳤다. 자, 이제 나는 가볼래. 폴리, 조심해. 뮤리엘이 말했다. 다들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들은 할 말을 잃은 멍한 얼굴로 황급히 매무새를 가다듬기 시작했다.